네, 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 안보 사안들이 발생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것이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외신 보도가 일제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신들에 따르면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 소리도 들렸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지금 좀 어떤 겁니까? 이제 해상 봉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압박 명분이 마약이거든요. 예. 마약의 거점. 이제 해상 봉쇄, 마약 루트, 해상에서의 이동 이건 차단했죠. 이것도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마약 선박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검문 검색도 없이 바로 격침시키고 생존자들도 모두 제거해버리거든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많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명분은 마약의 거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넘어서서 이제 육상 공격까지 가는 거죠. 지금 대규모 항모 전단부터 시작해서 상륙 전단까지 가 있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아무리 미국과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 대규모 상륙 작전이나 육상전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상 봉쇄에서 주요 거점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 같고, 아니면 원래 그랬든지 이제 주요 거점을 폭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첫 초기 단계에 육상 거점 공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지금 명분으로 삼는 게 마약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명분이 희박하냐면 마약이면은 콜롬비아가 더 심하거든요. 멕시코도 있고. 근데 베네수엘라만 유독 거의 전면전 수준의 함대를 동원해서 마약 거점을 타격하는데 항공모함 전단과 핵심 잠수함 전단, 상륙 전단, 대규모 거의 전면전 수준의 병력을 동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마약은 명분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마두로 정권의 붕괴,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전체에 대한 미국의 영향권 장악, 이게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또 보도에 따르면 석유가 목표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명분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를 타겟으로 하는 거는 이제 세 가지를 보여요. 석유는 그 중에 하나고요. 예. 첫 번째, 이번에 NSS 미국 외교안보 전략에 보면 트럼프식 멀로주의가 나오거든요. 멀로주의는 유럽과 다르게 미국 혼자만 고립주의로 살겠다는 게 멀로주의인데, 이게 이제 1905년으로 오면, 원래 이제 멀로주의는 1820년 5대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고립주의. 근데 1905년에 오면 루즈벨트, 두 명의 루즈벨트 중에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이걸 좀 확장시킵니다.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반구. 그럼 남북 아메리카거든요. 그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유럽 딴 데 필요 없고, 그다음에 미국 본토를 포함한 첫 번째 남북 아메리카 지배력을 행사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연관된 게 두 번째가 이제 좌파 정권에 대한 반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라 남미의 모든 좌파 정권에 저항하고 있고, 실제로 선거에 개입까지 해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보우소나루 쿠데타 그 시도 세력을 마녀사냥이라고 노골적으로 개입됐거든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석유죠.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999년 이전까지, 그때 이제 우고 차베스가 좌파 정권이 처음 들어서거든요. 그 이전까지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석유 주 수입선이었고 최대 매장량이 있고 많은 투자가 있었고, 또 베네수엘라는 중동하고 다르게 이동 거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1999년 이전까지는 미국 친미 국가이면서 주요한 석유 에너지 수입원이었는데 우고 차베스에 이어서 마두로까지 좌파 정권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단절됐거든요. 그러니까 반미의 선봉에 선 게 베네수엘라, 남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만일에 이 베네수엘라 석유 그 통제권을 장악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에너지 패권이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트럼프식 고립주의, 그다음에 좌파 정권에 대한 반감, 그러나 핵심 명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석유죠.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의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게 목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약이면 콜롬비아나 멕시코 다른 데는 더 많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면 그걸 타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라는 건 자명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지금 뭐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미 전쟁 중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검문 검색 없는 선박 격침,
사살. 그다음에 지금 베네수엘라 육상 수도까지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이미 전쟁 중이에요. 다만 이게 전면적인 육상전으로 갈지 아니면 제한적인 공습전으로 갈지 전면적인 육상전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미군의 희생이 불가피하거든요. 거기다 상륙전이거든요. 상륙전이면은 이건 쉽지가 않거든요. 많은 희생이 수반되거든요. 예. 여기다 뒷배로 또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아주 쉽게 압박을 가해서 겁을 줘서 지금 후퇴를 시키는 항복을 받아내는 스타일인데 마두로도 퇴보가 없거든요. 퇴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런 압박으로 계속해서 마두로 정권을 약화시키고 내부에서 봉기결을 하고 이런 의도로 하는 것 같다. 전면전은 쉽지 않을 거다. 그건 상당한 도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도박 원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런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압박, 주요 거점 타격, 그다음에 핵심 시설 타격,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요인 제거까지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느냐는 좀 문제죠. 그거는 좀 그러니까 전면전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점점 압박을 늘려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뉴스 시작하기 앞서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짚어봤고요. 한반도 브리핑 북한 소식부터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올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4대 세습 정당화 전략을 본격 추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이 북한에서 당대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이런 후계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직함이 3개거든요.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그다음에 내각의 국무위원장, 그다음에 노동당 총비서거든요. 그 북한 안에서는 총비서 그래요. 대외적으로는 국무위원장 그러지만 왜냐하면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체제고, 그러니까 당이 내각, 입법, 사법, 행정 모두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이 지배하니까 당원들이 모두 모이는 대회가 당대회거든요. 이게 2021년 1월 8차 당대회까지 있었어요. 그 이전에 이제 부정기적으로 열렸거든요. 근데 이제 5년 만에 열리기로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1, 2월이면 열릴 가능성, 2월이 좀 이렇게 보이는데 당대회가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전반적인 근간, 정강, 그다음에 향후 5년 동안의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노동 당원들이 대표자를 뽑아서 모이는 대회거든요. 이게 5년 만에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당규약 개정부터 많은 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당대회 사이사이에 중요한 일을 이제 처리할 때는 전원회의, 노동당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 그다음에 이제 주요 간부들이 모이는 걸 전원회의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통 연초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2번씩 패턴 이번에도 했거든요. 연말에 11월 중순에 했죠. 그러니까 5년 만에 이번에 이제 당대회를 여니까 중요한 일들이 많죠 지금. 왜냐? 김주애가 그 사이 튀어나왔죠. 2020년 11월. 그러니까 후계가 지금 점차 이미 공식화되고 있어요. 다만 제도화의 문제지 예. 공식화는 이미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하고는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잖아요. 이 부분. 그다음에 북러 밀착을 통한 신냉전외교.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한 과연 김 위원장도 미국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못 만날 이유 없다고 말했으니까 대미 관계. 그다음에 향후 5년 동안 경제 방향. 그다음에 이제 주요 보직 변경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실 이제 북한이라고 하면 이런 후계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후계를 거론한다는 것이 김정은 체계의 안정화가 완료됐다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양날의 칼이죠. 그러니까 이 안정화가 됐으니까 조선시대 때 그 세자 옹립 잘못해갖고 목 날라간 사람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정권에 대한 도전이니까. 그만큼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정권은 특이하게 본인이 앞장서서 지금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후계 구도를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가속화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주애가 여자거든요.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도 아직 뭐 유리천장이 좀 있습니다만 북한은 아주 봉건적이니까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건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근데 만일에 김주애를 옹립시키려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려면 장기간의 내면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데리고 나온 거죠. 근데 그건 분명해 보인다. 근데 문제는 그거 자체가 새로운 권력의 균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일단 여성이 본건적인 정치면에서 적합하지 않고 2013년생이거든요. 그럼 지금 13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주애가 2022년 11월 달에 처음 나온 이후로 만 3년 동안 한 60에서 70차례 지금 나왔거든요. 공식 비공식. 근데 기록영화 포함하면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나온 날수는 600일이 넘어요. 절반이 넘는 거죠. 근데 한 번도 김주애라는 이름을 호명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애 이름 뒤에 직함을 부여해야 되는 직함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후계를 서둘리려는 게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당혹스럽거든요. 왜 저 어린애를 데리고 나오지? 왜 이름은 왜 못 부르지? 거기다 여자아이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속 스캔들이죠. 북한판 권력.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김주애가 이 신년 공연장에서 그 아버지 볼에 뽀뽀를 하거든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근데 김주애 키가 리설주보다 더 크거든요. 그 북한에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큰 딸이 아버지 볼에 뽀뽀를 한다, 키스한다, 그거는 그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없는 문화예요. 이쪽 대한민국 문화지 북한 문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친숙도를 보이려고 하는 게 굉장히 과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기 따른 부작용도 지금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름도 못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좀 두 부녀의 거침없는 스킨십과 관련해서 이번에 좀 존재감 부각하려는 의도적인 연출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 시기 또 김정은 후계자 시절에도 항상 최고 지도자가 중앙에 나오고 후계자라 하더라도 주변에 배치되거든요. 특히 김정일은 키가 작기 때문에 항상 사진을 찍을 때는 그 주변 인물이 더 작게 나와요. 근데 김정은에 들어와서 김주애가 나오면 김주애가 정중앙에 있거나 김정은이 배경 처리되거나 아니면 김주애가 앞장서서 걷거나 김주애가 의전을 혼자 담당하거나 아니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버지 볼 잡고 뽀뽀하는 거, 그거는 정말로 북한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김주애의 위상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말씀드렸지만 과속 스캔들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의 자녀로 추정되는 남녀 아동도 등장했고, 김 위원장 의전을 담당하는 현송월 부부장의 딸도 모습을 드러냈고, 지금 최고 지도자인 수령을 아버지로 모시는 북한 그 특유의 분위기도 방영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북한의 이제 후계자론이라고 하는 예. 후계 세습을 정당화하는 이론서가 있거든요. 그 일본에서도 출판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후계 구도는, 그러니까 김여정은 절대 못 갑니다. 후계자는 다음 세대를 대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를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김정은이면은 김정은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 그렇죠. 그러면 김주애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김여정이나 현성월 같은 쪽의 자녀들이 왜 나오느냐? 바로 다음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게 김주애라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굳이 다른 부부들은 자녀 안 데리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그다음에 그 복심의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현성월, 아마 이 친구들이 아마 이런 그 이벤트라든지 아마 이미지 연출을 담당을 할 텐데, 그러면 그 자녀는 사실 이제 김주애가 그 세대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게 한 간접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이 김주애가 이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도 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김주애이냐 아니면 뭐 공개되지 않은 아들이냐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후계자와 관련해서도 수령 독재나 개인 숭배 문제는 과거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 방향성을 좀 짓는 그런 문제로 결부되기도 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 혈통 승계는 극단적으로 거부합니다. 중국도 혈통 승계에 대해서는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9월에 김주애가 그 베이징을 갔잖아요. 예. 근데 기차에서 내리는 장면만 나왔지 나머지 그러게는 3박 4일 안 동안 방콕이었거든요. 예. 못 나왔거든요. 그건 아마 중국이 오는 건 좋지만 공개행보는 불허한다 이런 입장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주애는 거의 확실하다. 이제 후계자 책봉식만 없었지 후계 수업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아들설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아들이 이제 유학 갔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전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예. 북한 정권은 지금 고립돼 있거든요.
전 세계 주적이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아들을 유학을 보낸다? 그리고 해외에서 유학 보냈다는 설이 돌고 있는데 그 위험한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겠습니까? 그 설득력이 없죠. 또 하나, 그럼 아들은 지금 후계 수업을 하고 있다. 아니 조선중앙텔레비전에 600일이나 내보낸 다음에 갑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나야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아들의 안전을 위한다? 그럼 김주희 안전은 안 위험한 거예요? 김정은 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아들 후계자일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모르지만 있어도 후계자감은 아니고 왜냐 김정은도 지금 셋째잖아요. 암살한 김정남 위에 형이 있거든요. 보인주 셋째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들을 숨겨놨다? 제가 보기엔 그건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중국과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는 5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한반도 문제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되기도 한 것이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또 어떤 의제들이 테이블에 올라오게 될까요? 이례적이죠. 예. 왜냐하면 경제 에이펙 이후 2달 만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국빈 방문이에요. 국빈 방문을 뭐 전화 안도 통화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하거든요. 그럼 경제 에이펙 때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청와대가 밝힌 주요 의제는 4개예요. 한중 관계 완전 정상화.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 그다음에 3번째는 한반도 문제예요. 4번째는 이제 민간 현안, 서해 구조물부터 이 4가지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 1월 4일이면 중국이 새해 휴일 지나 첫 출근하는 날이거든요. 이게 양국 역사상 이런 사례가 없어요. 양국 역사상 이렇게 새해 만나는 것도 처음이고 2달 만에 만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2026년이 아주 중요한 해거든요. 지금 5개년 계획이 새로 시작되는 해인데 근데 이 해에 첫 외교 일정을 한국을 택한 거거든요. 그럼 중국도 여기에 대해 상당한 모종의 전략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큰 흐름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9월 지난해 9월에 베이징을 갔지만 평양을 10월 10일 답방한 건 리창중이 서열 2위거든요. 예. 중국의 서열 2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1위가 중요하지. 1위가 시진핑이 경주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1월 초에 다시 또 이 대통령이 답방을 하거든요. 국빈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노동신문 보면 나오는데 노동신문 1월 1일자 연하장 보낸 그걸 보니까 시진핑 주석의 연하장이 오면에 실렸어요. 연하장 내용도 없고 그냥 여러 나라 묶어서 시진핑 주석 이름도 없어요. 중국 주석과 부인이 보내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기분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왜냐 푸틴이 보낼 때 일면에 싫거든요. 내용도 다 싫거든요. 결국 중국이 전통적으로 북한을 관리하고 버릴 수는 없는 카드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2026년 중국의 대외 전략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한다. 왜? 지금 중일 갈등 커지고 있죠. 예.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그 강경한 언어는 좀 줄었지만 어쨌든 한 놈만 팬다, 중국만 팬다라는 전략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시진핑 체제는 어쨌든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한국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고 이재명 정부도 실용이고 뭐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는 굵직한 팩트 시스템 해결했고 그렇죠. 양측의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떨어진 걸 결과라고 봐야죠. 사실 이제 중국과 한국이 2달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또 한중일 관계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고 중국은 한국에게 하나의 중국 문제를 언급하면서 올바른 입장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에서 우리는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나의 중국은 그건 압박이 아니고 쉬운 문제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1971년 10월 유엔 총회까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유엔 안보리에 가입되는 중국은 대만이었어요. 장개석에 왜냐 그전에는 공산국가는 인정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1971년 10월에 유엔 총회에서 그 대만을 내쫓아요.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서. 그리고 중국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대만은 국가의 지위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제 대만이 아니고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헌법은 그렇지만 그거 못 써요. 그냥 차이니스 타이페이로 쓰거든요. 그 냉혹한 국제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중국을 PRC,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중국을
지금 유엔의 회원국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대만을 사실 국가 자격을 인정을 안 한 거거든요. 그때 중국이 내세웠던 게 하나의 중국이거든요. 대만, 홍콩, 마카오, 중국은 하나다. 유일한 합법 정부는 중국이다. 이건 일본도 중일 수교할 때 10분 이해한다. 정확한 명칭. 그다음에 79년 미국도 acknowledge 이해한다. 그리고 우리 한중 수교할 때도 그 이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언뜻 보면은 대만이 나라인데 왜 인정 안 하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냉정한 국제 질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청와대도 그랬잖아요.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한다. 예. 그러니까 대만은 특수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대만을 국가 대 국가가 아니고 중국과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요. 다만 대만 관계법으로 보호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압박한다? 그건 사실 아닌 거죠. 냉혹한 국제 질서에서 만일에 대만 힘이 커진다. 그럼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유엔에서 쫓겨나겠죠.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하면 압박이다. 그건 아닙니다. 국제 질서의 결과예요, 사실은. 사실 이렇게 5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도 4월에 방중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방중이 북미 대화 재개에 다시 없을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만큼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좀 할 거라고 보시나요? 요청하겠죠.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의 그 연하장을 오면에 지금 구석에 북한 기분 나쁘죠. 그리고 북한은 사실 우리가 뭐 러시아 말 듣고 중국 말 듣고 핵실험 뭐 허락받고 그렇지 않아요. 항상 마요의 자기를 갑니다. 그러나 또 엄연한 현실이 있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북러가 그렇게 밀착했지만 지난해 대외 교역의 98%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딱 꼭지를 잠그면 북한 경제 석 달도 못 건드거든요. 그렇다고 중국이 그러진 않죠. 중국은 아무래도 동맹이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북한도 지금 한반도 이국가론, 적대 이국가론을 했지만 이 수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를 먼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피스메이커는 니들이 해라. 미국이 물꼬를 터라. 우리 페이스메이커, 우린 여권 조성할게.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중국 방문이 결정적인 돌파구는 아닐 거다. 그러나 이런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또 3월이면은 한미연합훈련이 있거든요. 이걸 조정 여부에 따라서 북한이 또 변화 여부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페이스메이커 수준의 한중 협력 관계는 이번에 주요 의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북한이 정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가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체제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북한의 국호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흡수하는 방식의 독일식 통제는 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언제든지 남북이 마주 앉아서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호응을 할까요? 북한은 이미 우리가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통일 대상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철두철미 주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대남기구를 다 없앴습니다. 예. 통전부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그러니까 비전향 장기수 간다 그래도 답변이 없고 그다음에 표류 어민 보낸다 그래도 답변이 없는 게 지금 대남기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김여정이 지난해 대남 담화를 낼 때 외무성 국장들하고 협의하고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외무성, 외국으로 지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제 외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외교부가 나가서 우리 대화하자 그럼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아니거든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다른 나라는 아니지만 통일되는 시점까지 다른 나라처럼 지내자. 그게 특수관계거든요. 그게 이국가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나 통일은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호를 말하고 우리가 유화적인 조치를 쳐도 북한이 원하는 서로 다른 나라야 인정해 이게 아니라면은 북한 나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 안보 사안들이 발생했는지 오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